기억들 나십니까? 국정원 마티즈 관련한, 물론 그 사건의 원류는 알시스 사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해킹 프로그램 알시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다는 임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막 변신 마티즈였죠. 색깔도 네. 바뀌고 번호판도 바뀌고 뒷좌석에 디자인도 바뀌고. 있다가 앞좌석으로 오고. 벌써 그게 2주기가 돼가요. 우리도 방송 참 오래 하긴 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때 이걸 한 달, 두 달 이상을 계속 새날에서만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를 씹었는데 맞아. 아무런 조사나 어떤 규명 없이 이분의 죽음 하나로 다 엎었고 또 특히 뭐 이분 자제가 차관 생도인데 네.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고인의 명예 욕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이 맥혀가지고 구체적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때문에 유족들도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됐대요. 그래서 임 과장 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임 과장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망자가 아무리 사고사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처참하게 당한 시신도 본인한테 확인을 하는 게 법적 절차인 거고 네. 그래야 인도가 되는 거. 그게 또 가족들한테 대한 예인 건데. 그분의 아버지 말씀은 이것은 자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서 오죽하면 부검해달라고 했다. 간단하게 요소 쓰고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몸뚱이에 상처가 있고 얼굴이 안 터진 곳이 없냐.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염을 한 사람도 대번에 알아봤다.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거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이것도 그 사건 안에 포함돼 있긴 한데 유족의 이 정도 증언이면 이건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 맞고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적 행위를 해왔나가 눈에 딱 보이는 사건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군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건 100% 국정원 안에서 만들고 조작하고 묻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조사 과정을 맡았던 그 당시 조사위원장이 안철수였고. 그렇지. 네. 안철수가 나 서버 한번 볼게. 나 그거 한번 보면 그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놓고 압수수색에는 또 반대를 함으로써 실제 그 서버가 없어지고 기록이 사라지게끔 아이디어만 주고. 그때 그랬잖아요. 정보 안 준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해서 분노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IT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것을 봄으로써 코딩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은근 전문가들 쪽에서는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최고의 전문가로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했었어요. 그때 근데 뭐 최고 전문가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으니까 뭐라도 나올 건데 그랬는데 자료를 줘. 근데 안 준대. 그래 알았어. 뭐 안 주면 할 수 없지. 예. 그래서 쿨해. 지금처럼 쿨하잖아. 무슨 개조작이야라는. 개조작은 뭐야? 개수작은 들어봤어. 아무튼 그 당시에 안철수 이 사람의 어떤 행보가 이상하다, 정체가 이상하다라고 실망하게 만드는 첫 케이스가 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난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정말 엽기적이에요. 대선에서 공당이 어떻게 저런 식의 일을 꾸며내고 그 뒤에 또 변명하는 과정이 또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직접 나선 것인데 그게 뭐 문언상으로만 보면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인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오늘 다시 전문을 뽑아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해야 되는데. 지지자, 자신을 지지해, 대선 과정에 자신의 지지자한테 미안하고, 첫 번째 미안하고, 두 번째 당원, 세 번째 동료 정치인,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준용 아들 문준용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한 거고 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준용 씨의 크나큰 상처를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잖아요. 네. 국민 모두에게 사실은 사과드려야죠. 네. 이 부분에 빠졌는데 당사자로 표현한 거는 진짜 저는 안철수의 그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뭐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법정에서 쓰는 말이지. 아니, 그날 그리고 저도 생방송 봤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는 이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이제 예를 들면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날 딱 보니까 국민 속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 아마 백드롭인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있더라고요. 녹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그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모습으로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네. 대선 때 그 녹색을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새로 백드롭을 만들어서 백드롭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흰 뭐 백드롭 만들고 아니 국민 앞에 흰 걸 사죄한다는 하면 안 돼요. 뭐 까만색으로 그냥 까만색으로 해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을 썼을 백드롭을 텐데 해야지. 야,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선 그게 얼마나 문재인과 문준용의 말을 원래는 표현을 할 때는 사과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정상이지. 도리잖아요. 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그렇죠. 네. 마지못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뭐 국민들이 이제 왜 아직 사과 안 하느냐 이러면 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몰랐다. 네. 과연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 딱 두 가지 지켜봤거든요. 14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들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거냐 이 문제 하나고 두 번째 정계한테 할 거냐 이 부분에 모아졌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두 가지가 다 얄맹이가 빠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이 부르지 않는다면 난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뭔가 선언을 하고 국민들의 부름을 나중에 받는다면 다시 자기의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진 아니 거죠. 사과를 우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관계를 몰랐는데 왜 사과를 해요? 사실관계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사실관계가 이렇다. 여기에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오랫동안 사과를 못한 이유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특히 이준석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제 사건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사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미운털이 좀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자성하고 숙고하고 이 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네. 바로 또 뭐 출마선언. 투어하면서 다시 5년 뒤를 내다보면서 막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큰 정치인은 잔수를 부리면 안 돼요. 네.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근데 이번에 이 사과 국면에서 보면 대단히 재보고 야, 이것 재보고 예. 저것 재보면서 본인한테 이 뭐랄까 데미지가 가장 적은 이런 것들을 애매한 모른다는 형용사의 그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감동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과를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과를 어설프게 사과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좀 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옆에서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설사 알려준다고 해도 본인이 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아니 근데 이리저리 제야의 조명 인사들한테 이리저리 전화는 왔다는 물어봤대요? 네. 이야기는 있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과연 글쎄. 수용을 하는지 해야죠. 수용을 하는가 문제지. 근데 실제, 예. 참 그 원인 분석도 내가 볼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원인이 원래는 지금 뭐 이준서라든지 이유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쨌든 발굴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사고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사람을 잘못 알았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잘못 사람을 잘못 알았고 교육을 잘못 시켰고 그다음에 이것을 검증하는 당내 시스템이 없었고 예. 이런 거죠. 세 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싹 빠져버리고 신생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급조된 당이다 보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나는 된 거고. 그거 보면서 이분이 남 탓하는 거죠.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시스템, 정당 혁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사실 그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사실 1인 정당, 그렇죠. 사당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전혀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선 라인들이 여전히 많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에 나서는 길 자체가 봉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퇴출 명령을 받은 게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건 난 훈련이라고 봐요. 네. 저는 뭐 학생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뭐 그냥 그거에 훈장일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젊은 시절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의견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네. 토론해서 자기의 의견을 굽힐 줄 아는 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너를 했던 이 경험에서 오너라는 것은 수평적 토론이 아니라 지시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멀리 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낸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사과문 분석은 이제 그 정도로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면 자기가 이제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겠다. 그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는지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수사에 레토릭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너무 황당한 게 국민의당에 다시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거를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뭐 어렵게 만든 무슨 다당제가 유지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지금 사과할 때 기회를 달라고 업소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죽을 때 확실히 죽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제 뭘 내려놓는지는 안철수는 뭘 내려놓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짐을 지고 가고 자기가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기자회견 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과거에 손학규 씨 같은 경우도 그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강진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당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사실 그 정도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보궐선거가 쉽지 않았는데 당신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과정에 손학규 씨가 정계 은퇴하니까 사람들이 좀,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임팩트가 있었어요. 좀 양심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시골에 가서 토굴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뭐 그게 길어졌고 타이밍도 놓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야, 손학규 의원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잔인한데. 현재 손학규의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도 못하다는 건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당시에 사실은 그 손학규 의원은 그 멘트는 좀 기억에 남아요. 저 하나 사퇴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겸양까지 하면서 사퇴했거든. 그러니까 나름의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 안철수 전 후보께서는 그 모범생 컴플렉스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한테 그 양반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고 언제 한번 그래봤겠어요. 아니, 이번 대선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대선 패배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다 정치를 바로 일선에 복귀해서 막 하고 있어. 홍준표 하지.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사실 그 정도로 패배했으면 큰 예. 표차로 졌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다시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없는 거죠. 그럴까요? 기억들 나십니까? 국정원 마티즈 관련한 물론 그 사건의 원류는 알시스 사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해킹 프로그램 알시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다는 임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막 변신 마티즈였죠. 색깔도 네. 바뀌고 번호판도 바뀌고 디자인도 뒷좌석에 바뀌고. 있다가 앞좌석으로 오고. 벌써 그게 2주기가 돼가요. 우리도 방송 참 오래 하긴 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때 이걸 한 달, 두 달 이상을 계속 새날에서만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를 씹었는데 맞아. 아무런 조사나 어떤 규명 없이 이분의 죽음 하나로 다 엎었고 또 특히 뭐 이분 자제가 차관 생도인데 네.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고인의 명예 욕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이 맥혀가지고 구체적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때문에 유족들도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됐대요. 그래서 임 과장 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임 과장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망자가 아무리 사고사라고 하지만 정말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조사 과정을 맡았던 그 당시 조사위원장이 안철수였고. 그렇지. 네. 안철수가 나 서버 한번 볼게. 나 그거 한번 보면 그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놓고 압수수색에는 또 반대를 함으로써 실제 그 서버가 없어지고 기록이 사라지게끔 아이디어만 주고. 그때 그랬잖아요. 정보 안 준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해서 분노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IT 전문가가 들어가면 이것을 봄으로써 코딩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은근 전문가들 쪽에서는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최고의 전문가로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했었어요. 그때 근데 뭐 최고 전문가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으니까 뭐라도 나올 건데 그랬는데 자료를 줘. 근데 안 준대. 그래 알았어. 뭐 안 주면 할 수 없지. 예. 그래서 쿨해. 지금처럼 쿨하잖아. 무슨 개조작이야라는. 개조작은 뭐야? 개수작은 들어봤어. 아무튼 그 당시에 안철수 이 사람의 어떤 행보가 이상하다, 정체가 이상하다라고 실망하게 만드는 첫 케이스가 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미안하고 두 번째 당원, 네. 세 번째 동료 정치인,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준용 아들 문준용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한 거고 안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준용 씨의 크나큰 상처를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잖아요. 네. 국민 모두에게 사실은 사과드려야죠. 네. 이 부분에 빠졌는데 당사자로 표현한 거는 진짜 저는 안철수의 그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뭐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법정에서 쓰는 말이지. 아니, 그날 그리고 저도 생방송 봤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는 이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이제 예를 들면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너무 처참하게 당한 시신도 본인한테 확인을 하는 게 법적 절차인 거고 네. 그래야 인도가 되는 거. 그게 또 가족들한테 대한 예인 건데. 그분의 아버지 말씀은 이것은 자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놀랐다. 몸이 저렇게 당할 정도면 뼈까지 상했을까 걱정돼서 오죽하면 부검해달라고 했다. 간단하게 요소 쓰고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몸뚱이에 상처가 있고 얼굴이 안 터진 곳이 없냐.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염을 한 사람도 대번에 알아봤다. 아들은 자살할 성격과 상황이 아니었다.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거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이것도 그 사건 안에 포함돼 있긴 한데 유족의 이 정도 증언이면 이건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 맞고 우리가 왜 그 당시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적 행위를 해왔나가 눈에 딱 보이는 사건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군이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이건 100% 국정원 안에서 만들고 조작하고 묻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별부터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난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정말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죠. 대선에서 공당이 네. 어떻게 저런 식의 일을 꾸며내고 그 뒤에 또 변명하는 과정이 또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직접 나선 것인데 그게 뭐 문언상으로만 보면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인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오늘 다시 네. 전문을 뽑아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우선 이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해야 되는데. 지지자, 자신을 지지해 대선 과정에 자신의 지지자한테 미안하고 첫 번째